러시아 외교부 최고위급 인사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21세기 최우선 전략적 파트너라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1순위로 지목한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일본의 치밀한 외교 압박과 방해 공작을 뚫고 삼성, 현대와 함께 10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소재 공급 프로젝트가 전격 성사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대사관 경제 참사관까지.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중국보다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며 공식 인정했다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텔레비전에 출연해 한국은 러시아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라며 전면적 지지를 선언했고, 발표 직후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전역에서 한국어 교재가 완전 품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3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한국 문화축제가 자발적으로 열렸고, 한국 국기를 흔드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이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죠. 대체 한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거대한 러시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숨겨진 진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알렉세이 볼코프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냥 삼성과 LG가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러시아 외교부에서 한국과 러시아 협력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021년 겨울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교 아카데미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동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볼코프, 아시아 전문가가 되려면 어느 나라를 먼저 공부해야 할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교수님. 한국은? 글쎄요, 따라가는 나라 아닌가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볼코프, 그게 바로 서구의 편견이야. 한국을 모르면 진정한 아시아 전문가가 될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졸업 후 모스크바 외교부에서 중국 담당관이 되었고 5년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만 오갔죠. 2024년 3월 15일 모스크바 외교부에서 운명의 전화가 왔습니다. 볼코프, 내 사무실로 와. 세르게이 국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급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방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해졌다. 아시아에서 말이야.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 되지 않나요? 중국만으로는 부족해.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국장님이 파일을 밀어줬어요. 한국이다.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GDP가 러시아와 비슷하다는 것, 첨단 기술에서는 오히려 앞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라고. 그래. 특히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말이야. 문제는 우리 쪽에 한국 전문가가 없다는 거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일주일 후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에서 첫 만남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준 참사관을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전형적인 아시아 외교관이 아니었거든요. 볼코프 씨, 반갑습니다. 완벽한 러시아어였어요. 억양 하나 없이 말이죠. 어떻게 러시아어를? 모스크바 대학에서 5년 공부했어요. 푸시킨도 언어로 읽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러시아 문학을 정말 사랑해요. 회의 도중 그가 꺼낸 건 놀랍게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었어요. 이 책에서 라스콜니코프가 말하죠. 새로운 길을 걸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국과 러시아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 제 사무실에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리웨이 경제 참사관이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미소는 정중했지만 뭔가 신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볼코프 씨, 저는 중국 대사관의 리웨이입니다. 앉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리웨이는 얇은 파란색 폴더를 제 책상에 놓았어요.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주 흥미롭더군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해요. 일본이 그들을 밀어냈으니까요. 이건 러시아에게 기회예요. 그리고 중국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녀가 파란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그래프가 그려진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좀 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반도체 협력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중 누구를 더 믿냐고요. 막대 그래프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을 리가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왜 안 되죠? 리웨이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기억해요. 누가 도와줬고 누가 해를 끼쳤는지 기억하고 있죠. 러시아는 중립적이었어요. 적이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녀는 종이를 제 책상에 남겨두고 일어났어요. 생각해보세요, 볼코프 씨.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한 달 후 서울 출장에서 문화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생애 첫 한국 출장.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예상과 달랐어요. 공항부터가 압도적이었죠.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아, 푸틴 대통령. 강한 리더죠.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좋게 생각해요. 특히 요즘에는 더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러시아처럼 독립적인 나라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첫날 저녁 김 참사관이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불고기 드셔보세요. 러시아 입맛에 맞을 거예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이 음식이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거라고요? 네, 1500년이 넘었어요. 한국은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볼코프 씨. 다음날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기흥에서 기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공장 견학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공장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 화면의 30%가 만들어집니다.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클린룸은 우주선 내부 같았죠. 러시아와 협력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많죠. 특히 우주항공과 에너지 기술. 러시아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요? 로스코스모스의 로켓 기술, 원자력 발전 기술.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 러시아에게 배우려고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우리가 뒤처진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저녁에 홍대 거리에서 젊은 세대의 놀라운 러시아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김 참사관이 홍대로 데려갔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문학 동아리예요.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원서로 읽어요. 체호프의 벚꽃 동산도 연극으로 올렸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죠. 왜 러시아에 관심을?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잖아요. 서방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가 받은 충격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한국은 기술 강국이다. 둘째, 한국인들은 러시아를 존경한다. 셋째, 한국은 독립적인 외교를 원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부산 출장 둘째 날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역사학 교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볼코프 씨, 한국전쟁 때 소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북한을 지원했죠. 그뿐만 아니에요. 전쟁 후 한국의 재건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소련의 과학기술이 한국에 전해진 경로가 많았거든요.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어요. 1960년대부터 소련과 한국 사이에 비공식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1990년 한국과 소련 수교는 동아시아 냉전 구조를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민 거죠. 왜요? 실용적이니까요. 한국인들은 이념보다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러시아가 도움이 된다면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보는 거죠. 모스크바 귀국 후 예상치 못한 방해꾼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담은 50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볼코프 잠깐 와봐. 국장님 사무실에는 낯선 서양인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의 존스 참사관이다. 존스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볼코프 씨 한국에 대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러시아와 가까워질 리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보기로는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너무 낙관적이에요. 한국은 경제적 이익만 따질 뿐 진정한 파트너십은 불가능해요. 그때 국장님이 말했어요. 존스 씨 말도 일리가 있어. 볼코프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하지만 그 다음날 군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마치 겨울바람 같았습니다. 볼코프상. 돌아보니 일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일본인치고는 키가 컸는데 한 180cm쯤 되었죠. 검은 머리에는 은색 줄무늬가 있었고 진한 회색 정장은 비싸 보였습니다. 저는 일본 대사관의 야마모토 다이스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러시아어는 괜찮았지만 딱딱했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외교에서는 그냥 돌아설 수가 없죠. 우리는 조용한 구석을 찾았어요. 야마모토는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너무 강하고 너무 날카로웠죠. 한국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선택이네요. 선택이 아니에요. 제 임무입니다. 임무는 바뀔 수 있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얇고 차가웠어요. 한국과 일하는 사람들은 가끔 어려움을 겪곤 하거든요. 이게 위협인가요? 우리 세계에서는 위협이 정중한 말로 포장되어 오곤 하죠. 그러고 나서 그는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요즘 어떠신가요?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교통사고는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사고는 15년 전에 일어났어요. 야마모토는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을까요? 왜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아버지는 괜찮으십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아직도 그때 그 전화가 악몽으로 나타나곤 했거든요. 병원에서의 일들 그리고 몇 달간의 회복 과정이 말이에요. 좋네요. 좋아요.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중요하죠.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는 그렇게 떠났고 저는 거기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났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감히 제 아버지를 언급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틀 후 또 다른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박지연은 폭풍처럼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비즈니스 옷 위에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노란색 안전모가 벨트에 걸려 있었죠. 짧은 검은 머리는 모스크바의 바람 때문에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가 억양이 섞인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공사 때문에 교통이 막혔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녀는 현대 러시아 지사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녀의 모든 것이 에너지와 움직임이었죠. 말하는 동안 손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웃을 때는 방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볼코프 씨 그녀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에서 도망갈 때 우리는 문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파트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시베리아 겨울에 일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 러시아 작은 마을의 한국 선생님들, 시골 병원의 한국 의사들이었죠. 이게 우리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어가죠. 진짜 관계를요. 그때부터 저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구나. 일주일 후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국제 정세가 급변했어요. 서방이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새로운 에너지 판로가 절실해졌죠. 국장님이 급히 저를 불렀어요. 볼코프, 한국이 러시아 LNG 수입을 늘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내가 담당해. 정말요? 한국 측에서 특별히 너를 지명했어.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를 신뢰한다고 하더군. 그때 존스 참사관이 또 나타났어요.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한국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거칠에만 하는 걸지도. 하지만 그날 오후 김민준 참사관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꿨어요. 볼코프 씨, 한국 대통령이 직접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민노와 함께 시베리아로 떠났습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가 자정에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창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기차 안의 난방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죠. 러시아의 2월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민노가 우리의 작은 객실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기차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큰 가방을 2개나 가져왔는데 저는 서류가 가득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배고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가방에서 용기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천으로 쌓인 플라스틱 통들이었죠. 그 안에서 나오는 냄새가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콤하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김치찌개예요. 그가 말했죠. 아내가 만들었어요. 빈속으로는 사업할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는 작은 캠핑용 가스버너로 찌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수증기가 객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냄새가 정말 대단했죠.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가 들어간 빨간 찌개였어요. 새 그릇에 밥과 함께 담아주었습니다. 첫 숟가락은 혀를 뜨겁게 했어요. 2번째 숟가락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그런데 3번째 숟가락을 먹으면서 열기 말고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출장에서 누군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눠준 게 언제였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대답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였죠. 기차는 밤새 달리고 있었습니다. 덜컹덜컹덜컹하는 침묵 속에서 먹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으로 덮인 숲들이 유령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하바롭스크에 도착했어요. 추위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30도였죠.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얼음 결정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운송회사 사장은 따뜻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한국어를 하시네요. 그가 웃었어요. 드라마로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 아주 좋아요. 매일 밤 봐요. 거대한 손과 곰 같은 수염을 가진 이 거대한 러시아 남자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니요. 심지어 노트까지 보여주었어요. 러시아 글자로 쓴 한국어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제가 당신들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요. 마음도요. 마음. 그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화학 공장에서는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표지판들이었습니다. 안전지침이 러시아와 한국어로 나란히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했어요. 공장 관리자가 말했죠. 한국 기업들이 올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안드레이 장군이 저녁 식사에 합류했어요. 그는 거대했습니다. 거의 2미터는 되어 보였죠. 가슴에는 훈장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그의 몸보다 더 컸습니다. 러시아는 균형이 필요해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서방가만도 아니고 중국가만도 아니에요. 한국은 뭔가 다른 것을 제공합니다. 신뢰와 함께하는 기술이죠. 명예와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볼코프, 당신은 뭘 보고 있습니까? 제가 뭘 보고 있었을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걸 보고 있었죠.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중요해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차가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앞뒤로. 마치 제 생각처럼요. 민노는 이미 깨어서 끝없이 펼쳐진 하얀 풍경을 창 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춥죠. 제가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눈 아래에서 땅은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과 러시아처럼요.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죠. 이제 어쩌면 봄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새벽 3시 시베리아 기차에서 듣는 시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맞았습니다. 저는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우는 운송회사 사장을 생각했어요. 두 나라 말로 쓰인 표지판이 있는 공장을 생각했고, 균형에 대해 말하는 안드레이 장군을 생각했죠. 그리고 추운 기차에서 찌개를 나눠 먹은 일을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마음속에 벽을 쌓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 벽을 허물고 있었죠. 힘으로가 아니었어요. 김치찌개로 한국 드라마로 단순한 인간적인 친절로 말이에요. 기차는 어둠 속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덜컹덜컹덜컹덜컹의 소리였죠. 변화의 소리였고요. 아침이 되자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모스크바를 떠난 사람은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돌아가는 사람은 질문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따라가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러시아도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개월 후 크렘린에서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제가 통역을 맡았어요. 푸틴 대통령님,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너지, 우주항공, 조선, IT.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입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러시아 청년 1만 명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1년간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한국어와 기술을 배우게 하는 거죠. 흥미롭군요. 그 대신 한국 청년들도 러시아에서 에너지와 우주 기술을 배우게 해주세요.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볼코프, 자네가 옳았어.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군.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야마모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우리 건물로 왔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건 실수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게 서류가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위험하다는 증거죠. 사고를 일으켰다고요. 그는 서류들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흑백 복사본들이었고 공식적으로 보이는 도장들이 찍혀 있었죠.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민노가 일어났어요.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요. 그는 자신의 폴더를 꺼냈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네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검사관들의 것, 노동자들의 것, 가족들의 것이죠. 그는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고장난 장비가 있는 일본 공장들, 일본 관리자들이 숨긴 사고 보고서들, 문제를 신고하려다 침묵당한 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죠. 진실은 거짓보다 강합니다. 민노가 간단히 말했어요. 야마모토의 얼굴이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움켜쥐고 말없이 떠났어요. 우리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죠. 3일 후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불화수소를 공급하기로 한 거예요.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었죠. 우정의 계약이었습니다. 서명식은 아름다웠어요. 러시아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죠. 악수와 미소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에서 특별 방송이 나갔어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출연해서 한국을 러시아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시기에도 러시아를 믿어준 진정한 친구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러시아와 한국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몇 주 안에 모스크바 서점들은 한국어 책을 재고로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지하철에서는 러시아 10대들이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할머니들은 온라인에서 초코파이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한국 문화축제들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어요.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하얀 눈 위에 화려한 한복이 펄럭이고 있었죠. 한국 푸드트럭들이 추운 러시아 사람들에게 뜨거운 국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식료품점도 김치를 팔기 시작했어요. 나이든 러시아인 주인은 자랑스럽게 한국어 자격증을 보여줬죠.
저 초급반 졸업했어요. 그가 발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르키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국 놀이를 하며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부모들은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었죠.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면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볼코프 씨 큰일 났어요. 하바롭스크 영사가 전화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한국 청년들이 시베리아 농업을 혁신하고 있어요. 스마트팜 기술로 극한 추위에서도 채소를 키우고 있다고요. 직접 보러 갔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영하 40도의 야쿠츠크에서 한국 청년들이 러시아 농부들과 함께 최첨단 온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김태현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러시아의 광활한 땅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니까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개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주말마다 모스크바의 한국문화원에서 태권도를 배웠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아내 나타샤의 반응이었어요. 여보, 당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중국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한국 얘기만 하네요. 그럴까? 그런데 좋아요.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 같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이 즐거웠어요. 직장에서 저는 진짜 한국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으로도요.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한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연결해주고 있었죠. 모든 성공이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아파트도 변했어요. 한국 뉴스 채널들, 한국어 책들, 심지어 찬장에는 한국 라면까지 있었죠. 민노가 준 사진 밤에 서울 스카이라인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민노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기술이 우정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발음은 끔찍했죠. 그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그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고 다리를 놓았죠. 다리 맞아요. 우리가 만든 건 다리였어요. 할아버지처럼 벽이 아니라 다리였죠. 야마모토의 위협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를 공격하려고 이용했던 아버지의 사고도요. 그 고통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았죠. 저는 오래된 고통보다 더 강한 것을 찾았거든요. 새로운 우정이었습니다. 1년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과 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3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파트너라고요. 청중 중에는 그때 저를 의심했던 존스 참사관도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죠. 연설 후 놀라운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볼코프 씨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교 아카데미 시절 제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 자네가 한국을 무시하던 걸 기억하나?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한국을 모르면 진정한 아시아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하셨죠. 맞아. 자네가 결국 깨달았구나.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본 거야. 현재 2024년 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저는 러시아 외교부 한국 담당 국장이 되었어요. 제가 만든 한국과 러시아 협력 모델은 다른 나라들도 벤치마킹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건 개인적인 변화예요. 제 딸 소피아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내년에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갈 예정이에요. 아빠, 한국에서 뭘 공부하고 싶어? AI 기술이요. 그리고 K-팝도 배우고 싶어요. 아내 나타샤는 한국 요리 전문가가 되었고 모스크바에서 한식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보, 오늘 김치찌개 만들어줄게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고마워요, 여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해요.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여러분도 어떤 나라, 어떤 사람, 어떤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보면 놀라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기회들, 그리고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작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클 수도 있다. 지금도 제 사무실 벽에는 서울 야경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편견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든 편견을 깨트릴 용기를 주신 분들. 새로운 길을 걸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국제교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